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2008년 무자년의 마지막 태양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한 10여 년 전에 IMF를 겪은 이후로 가장 다사다난했던 또 힘겨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그 한 해 그 마지막 날이 저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반갑다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금융가 부실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는 환율의 급등과 수출 감소 그리고 주식시장의 추락 등 2008년 한국 경제를 상당히 많이 멍들게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은 2008 한국 경제를 증권과 부동산 건설 시장으로 나눠서 정리해보고 또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실물 경제 침체라는 양대 악재를 만나서 이 반토막이 나는 듯 온갖 불명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08년 올 한 해 증권 시장의 주요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센 경제 현장에서 주식시장 시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전화 연결로 전해주시던 서울경제신문의 민혁 기자, 이혜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연초에는 1891.45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5월 19일에 장중에 최고점이었습니다. 1901.13까지 올라서 2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지럽던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코스피 천이 무척이나 힘없이 깨지기도 했었고 참 정신 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먼저 올해 코스피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아마 올해 증권부 기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반토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나중에는 반토막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올해 주식시장은 지난해 천당에서 올해 지옥으로 급전직하한 한 해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 코스피 지수는 2083을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유례를 찾기 힘든 금융위기가 글로벌 주식시장을 흔들었고 한국 증시 역시 이 쓰나미에서 비껴나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1000선이 붕괴됐고 이후 890선까지 급락하면서 단번에 200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다소 증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어제 마감한 코스피 지수가 1124였습니다. 결국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네. 1년 중에 그 연중 고점 대비해서 딱 반토막 난 상태로 지금 장이 하루 한 해가 맞춰졌는데요. 사실 올 한 해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바닥이겠지 생각했다가 바닥 밑에 이 지하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무척이나 많이 떨어졌죠. 예, 마찬가지로 그 코스닥 시장도 올 한 해 급변동하면서 사이드카가 1년에 19번이나 울리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332포인트로 마감해 절반 넘게 떨어지며 패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국내 증시만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증시가 함께 동반 하락하는 그것도 무척이나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머징 마켓을 가릴 것 없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동반 번지 점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 주요 43개국 45개 지수가 평균 47%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 하락했으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8,000선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의 성적이 더욱 나빴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70%가 떨어져서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요.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간 아일랜드도 6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신흥시장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상하이 지수가 65%나 내려앉았고 인도도 50% 넘게 떨어지면서 반토막 난 국가가 속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해외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동반 급락한 원인은 아무래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그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균열의 그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상 초유의 신용 악화 상태까지 번진 이유는 그 과거와는 달리 CDO나 CLN, CDS와 같이 그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각종 신용 파생 상품이 급성장했다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신용 파생 상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막대한 유동성이 창출됐고 이는 다시 다른 자산으로 흘러들어가서 버블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 거품이 꺼지자 신용 파생 시장까지도 그 연쇄적으로 붕괴됐고 그동안 팽창했던 레버리지가 급격히 축소되는 디레버리지가 시작됐습니다.
이 신용 확대 재생산 과정에 있었던 글로벌 IB들은 디레버리지가 시작되면서 돈을 대지 못하자 했고 파국을 네. 맞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그 실제 가치 이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과도하게 발휘가 돼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가치들이 만들어내진 것이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의 어떤 위기가 생겨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이게 세계 금융을 지배하던 이들은 이 아무래도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베어스턴스라든가 누구나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아주 큼직한 IB들도 아주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인 보험사나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 그러자 각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등 그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서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요. 이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기로 침체가 전이되면서 증시는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증시가 몸살을 앓았다면 이제는 제조업체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증시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다 보니까 그 끄는데 급급한 나머지 해외 투자했던 자산들을 회수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엄청나게 이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하락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게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33조 원을 순매도해 사상 최대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판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보유하고 있던 위험 자산부터 대거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이 더욱 안 좋았던 이유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국가의 주식이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더욱 거셌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이제 환율의 급등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워낙 급속히 하락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하락률이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더욱 꼬였는데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더욱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고 이들이 판 주식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로 인해서 원화 값은 더욱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펀드 열풍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치 현대증권 사장 시절에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다들 엄청난 손해를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펀드 열풍과 그에 따른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 것, 그것도 그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민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펀드가 올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평균 수익률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38%, 해외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등 이머징 국가의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서 약 64조 원가량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한국 무역수지 흑자액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인사이트 펀드만 해도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52%에 달해서 2조 원이 남는 돈을 해외에서 날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번 돈을 펀드 투자로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우량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그 손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예, 우량주, 가치주 할 것 없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물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하자 선물 시장이나 ELW 등 파생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갔고 단타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원자재 등 온갖 자산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요. 예, 일단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큽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들도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문제는 경기 하강의 깊이를 짐작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의 폭과 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제 경험적으로 연말과 연초에는 그 랠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연말 랠리는 없는 상태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연초에라도 좀 반짝 상승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기대를 조금 접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1, 2월이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데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나 국내 조선업계, 그 부동산 업계와 같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윤곽이 잡혀야 하고요. 네. 한계 기업들의 부도 소식들도 더욱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4분기 실적이 내년 그 연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고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의 경기 침체와 그 중국 은행들의 부실의 불확실성이 이 기간 동안 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린 미국이 내년도 상반기에 국채를 대규모로 찍어낼 것으로 보여서요. 미국 국채 시장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말, 연초 랠리는 아무래도 기대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연중 내내라도 좀 랠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반기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주식시장이 경기를 선행한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네. 그 과거의 예를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도 주가는 오른 적이 많았습니다. 경기가 반등을 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이를 먼저 반영해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이는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4분기쯤 나타나면 그 전에 빠르면 2분기 말이나 3분기쯤에 주식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상당히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년 경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속단하기가 힘들어서요. 아쉽지만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요. 내년 한 해까지는 가장 보수적인 선으로 눈높이를 맞춘 채 투자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딛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 2008년 한 해 동안의 증권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직간접적으로든지 부동산 자산을 소유를 하고 계시고 또 소유를 생각을 하실 텐데 부동산 자산 가치도 주식 가치 못지않게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경제신문의 정두환 기자 모시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건설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번 한 해가 시작되면 참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게 되는데요. 네. 건설 부동산 시장 역시 올해는 참 연말이 막상 되고 보니까 어두운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건설 업계나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집이 없는 서민들 모두에게 참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되고 또 집을 사려는 사람들 역시 대출 시장이 꽁꽁 묶이다 보니까 또 실질 소득도 감소하고 이렇다 보니까 모두가 참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좀 분야를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강남권 등 버블세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던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도 역시 하락을 하는 데는 가장 먼저 선두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내렸고 또 거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흔히 강남 3구 그리고 분당, 평촌, 용인 그리고 서울 목동이 7개 지역을 버블세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네. 참여정부였던 집값이 참 많이 올랐던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지역의 집값을 보니까 또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내린 지역 중에 하나고 심지어는 40% 가까운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집을 가진 게 죄가 아니냐라는 그런 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워낙 또 집값이 높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1억 원, 2억 원 이상의 상당히 높은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한 예로 개포동 주공 1단지 56제곱미터형을 보면요. 한때 이 아파트가 13억 원까지 솟았는데 올 연말에는 9억 원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층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음마 아파트 역시 한 11억 원까지 호가가 솟았지만 지금은 8억 원 선 아래에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게 13억 원까지 올랐던 집값이 이제 9억 원까지 4억 원이 떨어졌다. 내가 그 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많이 떨어졌네. 그러고 말 수도 있는 일이지만 대출을 끼고서 내가 그 집을 13억에 샀던 사람이 지금 이제 내 집값이 9억이다. 게다가 이제 대출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앉아있는 그 자리 자체가 지옥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먼저 짚어볼 결국은 참여정부 5년 동안 너무 올랐던 게 문제입니다. 너무 올랐다. 이 상식선 이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문제는 이 같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 가을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되다 보니까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또 주택 구매 심리도 위축되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하락을 더 부처질한 측면도 있고요. 또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진 상황을 좀 더 부처질한 한 상황들이 있는데 바로 대규모 입주 러시입니다. 잠실에서만 2만 가구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요. 또 은평 뉴타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집값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매물이 늘고 수요는 자취를 감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수요가 실종되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그 요인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듯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남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또 지난 한 해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북고 남저라 그래가지고 강북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괜찮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강남 집값 하락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북고 남저로 볼 수 있습니다. 강남권은 한 해 집값이 계속 떨어졌지만 강북이나 강서 지역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한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의 한 통계에 따르면 노원구의 경우 한 19.8% 정도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도봉구도 한 19% 그리고 강북구가 한 12% 올랐으니까 이런 집값 하락기에도 집값은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좀 짚어보자면 바로 소강대약입니다. 네. 이 소강대약이라는 건 결국 소형 평형 아파트는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대형 아파트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용 60제곱미터의 중소형 아파트가 한 8.5% 정도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대형 아파트가 한 5.77%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올해 주택시장은 외곽 지역,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외곽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곽광을 받으면서 실수요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는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존 주택 거래 시장이 마비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 분양 시장도 얼어붙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미분양 물량이 뭐 25만 가구다, 실질적으로는 30만 가구가 넘는다,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는데요. 신규 분양 시장의 어려움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올 한 해 아마 주택 건설 업체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0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분양된 단지가 전국에 435개였는데요. 이 중에 청약 통장을 사용한 즉 순인의 청약자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 단지가 무려 114개 단지에 달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한 4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아예 청약자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주목할 것은 그동안 이 청약률 제로 단지가 주로 지방에서 나타났는데 올 들어서는 수도권에서 25개 단지가 청약률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집값 하락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 거래 위축이 신규 분양 시장을 또 악화시키고 이런 또 집값 하락을 또 집값을 다시 낮추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그럼 과연 이 미분양이 순전하게 경기만의 문제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전 자유화 시절에 건설업체들이 집값 상승기를 틈타서 너무 가격을 올려놓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시 부메랑으로 고분양가가 건설업체들의 미분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분양 물량이 쌓여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과 또 그 어떤 그 분양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예측하지 못한 채 이렇게 분양 물량을 쏟아낸 건설사들에게도 그 뭐 일차적인 책임이 돌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사들의 부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예,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한 부도 건설 업체를 집계해 보면요. 정확히 365곳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12월 집계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개 건설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도 업체는 단순히 중소업체뿐 아니고 업계 41위의 친성건설
그리고 상당수 이름난 주택 건설 업체들도 부도를 겪었는데요. 이 같은 결국 부도의 원인은 정부 공식 집계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5만 가구 그리고 미입주나 업체들이 밝히지 않은 미분양 물량까지 합하면 30만 억은 좋게 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60조 원 가까운 자금이 지금 아파트에 묶여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도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부도는 계속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융권이 일단 건설사들 퇴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또 상당수 주택 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내년에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에 계속 시달릴 것 같습니다. 또 대형 건설 업체들도 올해 한 해 많이 시달린 것들인데 바로 루머입니다. 이 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인데요. 뭐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내지는 뭐 조만간 워크아웃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양어깨 짊어지고 있는 정부 역시 상당히 곤혹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끊임없이 내놓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내놨는데요. 지난 1년간 내놓은 대책이 무려 11차례에 달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다급하게 계속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실물 경기 위축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마저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가 상당히 큰 위험에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살펴보면요. 네.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 수도권 주택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을 거의 해제해서 지금 수도권에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강남 3구밖에 없습니다. 이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그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네.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이 크게 완화돼서 집을 팔거나 사기는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여기에 정부는 몇 차례 걸쳐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제 등도 완화해서 주택 거래나 보유에 따른 부담도 크게 완화해줬습니다. 주목할 것은 경기가 위축된 하반기에 전체 11차례 대책 중 9차례 대책이 나왔는데요. 한번 좀 시기별로 좀 살펴보면요. 지난 6월에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8월에 수도권 전매 제한, 그리고 9월에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었고, 또 10월에는 건설업체들 좀 위기를 좀 해소해 주고자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나왔었습니다. 11월 3일에는 투기지역 해제 방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도 이달 초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각가지 규제 완화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하나를 또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 사실 별로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집장만을 못했었는데 집값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집값을 놓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빠진 듯한데 90년대 후반에 집값 상승이 출발할 때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한 서너 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가격대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자, 물론 이 IMF 때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지금 집값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과연 비관만 할 때냐 아니면 또 지금 공격적으로 또 투자할 때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외줄타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집값이 빠져 있지만 상당히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게 일반적으로 주택 투자는 최소한 3 내지 5년 그러니까 특히 분양이라고 본다면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지 그리고 입주해서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입주 후 3년 즉 한 최소한 6, 7년 이상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바닥에 왔다는 최소한 바닥론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짜 물량들을 잡아서 투자한다면 5, 6, 7년 이 기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부동산 이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수단으로서 좀 가치가 좀 바래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느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집을 구체적으로 언제 사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조차 올해는 대부분 연말이면 상당히 구체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는데 올해는 또 예외적으로 특정 기관을 제외한 거의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최소한 하반기 이후에 좀 알짜 물량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그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정두환 기자와 함께 2008년 한 해 동안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8년만큼이나 이제 아쉬움과 또 새년의 새해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교차하는 그런 연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월 31일 오늘 하루 딱 남았는데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몇 시간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2008년 한 해는 그 쥐의 해였습니다. 그 쥐가 곡식 나달 갉아먹듯이 우리들이 애써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모아온 자산을 갉아먹듯이 없어진 그런 한 해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소의 해라고 하니까요. 성실함과 또 성실함을 바탕으로 부를 상징하는 그런 소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시금 부를 일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월 2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